자식을 위해 살았던 어머니. 하지만 결국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건물주가 되어 돌아왔고, 그때 그 자식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전 재산을 가로채고 등을 돌린 자식이 당신이 성공한 후 다시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따뜻한 위로와 조언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골에서 평생을 살아온 65세 김순자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쉬지 않고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밭을 일구고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아들 하나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려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땀 흘려 번 돈을 모두 아들 교육에 썼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 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졌고 명절에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서울로 올라오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저를 걱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가슴을 철렁하게 했습니다. 집이 오래됐으니 정리하고 그 돈으로 서울에서 저희랑 함께 지내세요. 망설였지만 아들의 말대로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아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들은 연락이 뜸해졌고 결국 며느리가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다시 일어서기 위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외면했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는데 무슨 얼굴로 나타난 걸까요? 저는 경기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농사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보다 밭에서 부모님을 돕는 날이 많았고 책보다는 손에 흙 묻히는 것이 더 익숙한 아이였습니다. 우리 집은 늘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땀 흘려 일하면 먹고 살 길은 있다는 게 부모님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성인이 되어 남편을 만나고 작은 농사를 시작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함께 땀 흘리며 살았습니다. 비록 힘든 날도 많았지만 함께라면 뭐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우리에게 소중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영수였습니다. 그 작은 손을 잡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우리처럼 살지 않게 하자. 영수만큼은 농사 짓지 않게 하려고 공부라도 제대로 시키려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새벽이면 남편은 밭에 나가고 저는 시장으로 나가 채소를 팔았습니다. 수레에 싣고 읍내까지 걸어가 손님을 맞이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몸이 부서질 것 같아도 영수가 책 한 권이라도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버텼습니다. 영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려운 형편을 알기에 불평 한마디 없이 공부했고 책 한 권만 있어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농사만으로는 학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저는 남의 집 허드렛 일까지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밭일을 하고도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들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가면서부터는 생활이 더욱 빠듯해졌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희 부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일을 했고 겨울이면 장갑도 없이 손이 터가며 장작을 패고 땔감을 마련했습니다. 아들이 불편하지 않게 살길 바라며 그저 참고 견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대학을 졸업한 영수는 도시로 나가 취직을 했고 몇 년 후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도시 출신이라 그런지 처음부터 저희를 어려워했습니다. 시골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 저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도 짧게 안부만 묻고 끊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하던 남편은 결국 큰 병을 얻었고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저를 떠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더더욱 외로워졌습니다. 그럴수록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아들은 점점 더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을 앞두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야, 이번 추석에는 내려올 거지?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아들은 답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아.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예전처럼 가족이 함께할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홀로 시골집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밭을 일구고 마당의 장독을 관리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남편과 함께 살던 이 집을 지키는 것이 제 마지막 남은 삶의 의미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의 전화는 뜸해졌고 손주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며느리 눈치 때문인지 아들은 내려오지 않았고 가끔 연락을 해도 늘 바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받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래, 나는 괜찮다. 너희는 잘 지내지? 엄마, 그게 사실은 요즘 사업이 좀 힘들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무언가를 부탁하려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집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제는 좀 편하게 사셔야죠. 그게 무슨 말이니? 집도 낡았고 유지하는 것도 힘드실 텐데 그냥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시는 게 어떨까요? 서울에 가면 어디서 사니? 작은 월세방 하나 구해드리려고요. 그러면 가까이에서 자주 찾아뵐 수도 있고. 아들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혼자 시골에서 외롭게 사느니 아들 곁에서 지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켠이 불안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군 집이었고
제 평생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설득은 집요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그 집은 이제 가치도 없어요. 그냥 두면 더 낡기만 해요. 저는 결국 아들의 말대로 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가서라도 아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을 판 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집을 판 돈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려던 찰나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지금 사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잠깐만 쓰고 금방 갚을게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 돈은 제가 살아가야 할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머니로서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돈을 건넸습니다. 아들은 몇 달 안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바쁘다는 말뿐이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갈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어려워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고 저는 완전히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켜온 집도 남은 돈도 의지할 가족도 이제 없었습니다. 서울에 가서 살겠다는 꿈도 아들과 가까이 지내겠다는 바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길거리에 남겨졌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돈을 건넨 후 저는 서울로 가려던 계획을 접었습니다. 그때 손에 남은 돈은 겨우 몇십만 원.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당장 머물 곳도 없었습니다. 터미널 한쪽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몇 번이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가족은 이제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무작정 거리를 떠돌 수도 없었습니다. 손에 남은 돈으로 싼 고시원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창문도 없는 작은 방. 방 한쪽에는 작은 매트리스와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록 답답했지만 그래도 비 오는 날 밖에서 떠도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매달 나가는 방값, 하루 한 끼라도 해결해야 하는 현실. 몇만 원 남짓한 돈으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무작정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농사를 짓고 장터에서 물건을 팔던 경험이 있었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더 익숙했습니다. 혹시라도 일거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식당이나 가게를 기웃거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가게 앞에서 채소 상자를 나르던 상인을 도왔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옮기고 바닥에 흩어진 나뭇잎들을 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돕고 있으니 가게 주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사세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갈 곳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처 고시원에 있어요. 주인은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가게 안에서 따뜻한 어묵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시장일 힘든데 따뜻한 거라도 드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얼른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장에서 작은 허드렛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상자를 나르고 가게 앞을 쓸고 남은 채소를 정리하며 손끝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하루 품삯으로 받는 돈은 고작 몇천 원에서 많아야 10,000원 남짓. 하지만 그 돈으로 고시원 방값을 내고 김밥 한 줄이라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한쪽에서 작은 파전 노점을 운영하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기름이 자글자글 끓는 팬 위에서 노릇하게 붙여지는 파전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문득 시골에서 남편과 함께 장터에서 장사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해볼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과 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씩 빌린 돈을 모아 작은 화로와 밀가루를 샀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부탁해 한쪽 구석에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소한 냄새에 하나둘씩 발걸음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옛날식으로 부치셨네요. 고소한 냄새가 참 좋네요. 그렇게 파전을 팔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처음엔 고시원 방값을 내는 것도 벅찼지만 장사가 조금씩 자리 잡으며 방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파전을 팔며 돈을 모으자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준 시장 상인들과도 정이 들었고 시장 한쪽에 작은 가게를 얻을 기회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시장 끝자락에 작은 땅이 헐값에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땅은 오랫동안 방치된 곳이었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았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기 사서 뭐 하게? 돈 버리는 거지. 하지만 제게는 기회였습니다. 몇 년 동안 장사를 하며 모은 돈과 상인들이 빌려준 돈을 합쳐 그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에서 대규모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산 땅이 개발 구역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땅값이 폭등했습니다. 부동산 사람들이 찾아와 땅을 팔라고 했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땅을 팔았고 큰 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디서 쫓겨날 일도 없었고 남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길 위에서 먹고 잘 곳을 고민하던 내가 이제는 내 가게의 문을 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파전을 붙이던 손으로 이제는 내 가게의 계산대를 지켰습니다. 길거리에서 작은 포장마차로 시작한 장사가 번창했고 이제는 건물까지 소유한 상인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고시원 방값을 걱정하던 제가 이제는 매달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가 되었다니. 그렇게 저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게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던 어느 날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는 상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누가요?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건물주 됐다던데. 사실이냐고.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아니길 바랐던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 앞에 낡은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그 차에서 내린 것은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전혀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예전의 자신감이 사라지고 초라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한 채 어색하게 발만 굴렀습니다. 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텅 빈 터미널에서 밤을 새우던 날, 한 끼 식사를 걱정하며 시장을 떠돌던 날, 파전을 팔기 위해 손이 부르트도록 반죽을 치대던 날, 그리고 며느리가 차갑게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그날. 그 시간 동안 아들은 단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제가 버려진 순간에도, 제가 길에서 헤맬 때도 아들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찾아온 걸까요? 아들은 한숨을 쉬며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어? 그 순간 제 안에서 참고 있던 감정들이 올라오더군요. 이제 와서 무슨 일로 왔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많이 힘들어요. 사업도 어렵고, 빚도 많고. 저는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며느리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야지 생각하며 도시 음식을 배우고 맞춰주려 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며느리가 이제 와서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잘해보자. 우리 가족이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실소가 나왔습니다. 가족. 갑자기 이제 와서 가족이었을 때 저는 버려졌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그들은 저를 떠났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과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던 것처럼 이제는 나도 너희를 만날 이유가 없구나. 아들과 며느리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아들이 다급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됐다. 돌아가거라.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멈춰 서 있었지만 결국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가게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편안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정리된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커다란 솥에 국물을 올리고 반죽을 치대며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제 삶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도 다시 연락을 해오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그들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였던 아이. 그 아이를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고, 두 손이 갈라지도록 일해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기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장학금을 받을 때마다,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마다 제 삶의 의미가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저는 그 아이의 인생을 위해 제 인생을 통째로 바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처음 버려졌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터미널에서 밤을 지새울 때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호음이 울릴 때마다 이번에는 받을까? 혹시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걸까? 기대하고 결국 또 무시당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아이들인데도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제 손주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손주들은 얼마나 컸을까? 나를 기억은 할까? 그 생각이 들자 속이 울컥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와 줄 거라는 기대, 언젠가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 그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아팠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때 제가 해야 했던 것은 원망이 아니라 제 삶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묻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용서해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평생 희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연을 저버릴 선택을 한 사람은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들에게 단순한 경제적 도움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저를 가족이 아닌 부담스러운 짐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도 그 인연을 내려놓을 뿐입니다. 지금 저는 혼자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게 일궈낸 가게가 있고 함께 일하는 시장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시장 아주머니들과 새벽 장사를 준비하며 웃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든든한 일인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가끔은 문득 아들과 며느리가 떠오릅니다. 어쩌면 그들도 언젠가는 후회할지 모릅니다. 그때쯤이면 저를 찾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후회의 무게를 짊어질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품어야 할까요? 아니면 한 번 멀어진 인연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